네,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촌철 살아있는 농객들 김한 한겨레 기자, 조수진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JTBC에서 보도가 나온 것들은 저희가 이제 드문드문 이야기 가끔 해왔던 것들, 그거를 실제 카톡 내용으로 예, 입증을 하고, 임성근 사단장이 입법청문회에서 계속 부인해왔던 너 김건희랑 혹시 알아? 뭐 이런 내용들에 관한 방증, 여기까지는 이제 아직까지도 점선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늘 인맥도에다 이걸 가지고 뭘 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우리는 한국의 검찰이 아니다. 한국의 검찰처럼 시나리오만 써서 기소장 작성하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중요한 단초가, 의심했던 단초들의 어떤 증거가 점 하나가 발견이 됐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JTBC에서 그 발굴한 임성근 사단장과 이땡땡 씨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사장 사이의 카톡 내용입니다. 네. 멋쟁 해병. 네, 정확하게 이제 이 카톡방에 임성근은 없고 네. 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블랙펄 인베스트라는 네. 멋진 이름의 네. 자산운용사 같지만 뭔지 무허가 등록업체인 예. 무등록업체인 자산운용사 맞고요. 네. 검은 진주잖아요. 네, 그래서 사모펀드는 허가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그렇습니까? 네. 근데 뭔가 이명박 네. 이후에 이게 다 풀렸잖아요. 네. 캐리비안의 해적을 연상시키는 네. 블랙펄 인베스트의 검은 진주. 네. 검은 진주 투자. 네. 이모 씨입니다. 예. 이모 씨인데 지난번에 입법청문회에서는 실명이 나왔습니다만은 예. 이모 씨인데 우리는 또 이제 소송 당할까 봐. 아니 뭐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니까. 이 보도에는 이모 씨라고 돼 있어요. 일단 이 JTBC 보도에는 예. 이모 씨인데 이 이모 씨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은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차 사건에서 컨트롤 타워다. 핵심 세력입니다. 1심에서 이렇게 판단이 됐고 김건희가 계좌를 맡긴 사람입니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블랙펄 인베스트에서 뭐가 나왔느냐? 김건희 엑셀 파일이 나온 그 것이다. 김건희 엑셀 파일 그 사무실입니다. 그렇죠. 그 이모 씨가 네. 이 카톡방에 첫째로 있고 두 번째로 이 보도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전직 청와대 경호처소에 있었던 A 씨, 예.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A 씨가 있고, 그분도 누군지 제가 압니다. 네, 그 다음에 경찰 출신인 B 씨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C 씨, 예. 요렇게 들어있는 카톡방입니다. 그러면은 A, B, C하고 이모 씨가 있는 거죠. 이렇게 4명 있는 카톡방인데 근데 5개로 지금 돼 있네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멋쟁 해병 해가지고 5가 돼 있으니까 5명이잖아. 한 명 더 있네. 한 명이 더 있다. 예. 근데 그 한 한 명 이름은 이 예. 보도에는 안 나옵니다. 예. 일단 이 4명의 이름이 보도에 나오는데 이 보도에서 A 모 씨가 청와대 출신, 청와대 경호처 출신이라고 하는 A 모 씨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포항의 해병대 1사단에 가가지고 우리가 골프를 치자. 예. 그리고 이 골프를 치면서 점심을 먹고 임성근 1사단장님을 만나가지고 점심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합시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일정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일정을 이렇게 짠 거를 공유를 막 합니다. 1박 2일로 네. 일사단장을 방문하고 골프를 2번 치는 그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얘기에 대해서 이 블랙펄 이모 씨가 예. 뭐 그러냐. 검은 진주 이모 씨 이렇게 네. 보면 좋네. 라디오. 네. 검은 진주 이모 씨. 네. 예, 그러냐. 좋습니다. 예. 그러냐. 5라고 했잖아. 5. 네. 5. 기대가 섞인 5. 나 좋아요. 5. 물결 표시가 있죠. 물결 표시. 이 대화가 네. 지금 작년 5월에 있었던 카톡이라는 거죠? 지난해 네, 5월에 지난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골프를 치자고 하는 거는 6월 초입니다. 그렇죠. 6월 초에 하자라고 네. 5월에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냐. 뭐 이게 좋은 얘기다. 네. 그런데 한참 얘기하다가 근데 시간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이 모임이 성사는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저 정도 얘기를 하면은 네. 뭐 알지 않았겠냐 서로 임성근 사단장하고 이들은 이 멋쟁 해병들은 네. 아는 사이인 거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는 가운데 네. 그러면 기자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모 씨한테 요 블랙펄 이모 씨한테 혹시 임성근이라고 아세요? 물어봤는데
이모 씨는 뭐라고 답을 했느냐? 그건 제가 답하기는 곤란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기자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죠. 기자가 블랙 진주? 검은 진주 이모 씨. 검은 진주 이모 씨에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그건 답하기는 어렵다. 그럼 안다는 이야기네. 그죠? 부정한 건 아니죠. 예. 네. 이거는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네. 예. 만약에 이 모든 어떤 추측이나 추정이 사실이면 주가 조작 세력이 김건희에게 로비를 해서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뺀 것 아니냐. 이건 정말 원시적인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인맥도로 보면 그런 이제 상상이 가능하다. 네, 그런 말씀을. 이 사건이 본질적인 지점으로 들어가면 결국 이런 겁니다. 해병대원이 사망했는데 왜 임성근이 구해진 거냐 이건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까지 거기서 이 네. 해병대원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어떤 이제 지시를 내렸고 어떤 이제 말하자면 역할을 했는지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밝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고리는 그런데 왜 임성근이 뭐라고 그렇지. 임성근을 이렇게까지 구한 거냐. 청문회에서 그런 질문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왜 당신한테 명운을 걸고 있는 거냐. 임성근 그 미스테리다라고 하니까 임성근이 나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뭐 확정적 증거는 아니지만 추론해 볼만 충분히 어떤 전후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카톡 내용이 공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어느 정도로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을 것이냐 이거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이건 지금 법원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추측이 아니고 법원에서 이 씨라는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네.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 그렇죠. 핵심 인물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상상을 해보면 이럴 수 있겠죠. 지금 이 골프 모임이 그 당시에는 일정이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작년 5월에 예. 그다음 한 6월 정도에 날 좋지 않습니까? 날씨가 좋은데 그래서 골프 모임을 임성근 사단장하고 가서 했어요. 1박 예. 2일로 만약에 했어요. 그러고 나서 7월이 돼서 사건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한번 구속됐어. 주가 조작 때문에 구속됐고 이 5월 달에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7월 20일에 보석으로 또 풀려났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애석하게도 7월 19일 날 최혜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즈음에 또 보석으로 풀려나 구속됐었다가 제가 5월 달에는 지금 아직 구속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진짜 묘해요. 그리고 요 보도를 설명드리면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카톡방 이름이 멋쟁 해병 아닙니까? 멋쟁 해병. 이 사람들은 다 해병대 출신이다. 이 사람 네. 맞아요. 다 해병대 출신이고 검은진주 이모 씨는 이 440기입니다. 그렇죠. 이 해병대 출신들 중에 이 4명 중에 가장 기수가 높았던 게 이모 씨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골프를 쳤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제부터 가정입니다. 네. 쳤어요. 그런데 7월에 임성근 사단장이 본인이 해임되는 이 중요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예. 만약에 했을 때 임성근 사단장이 나를 좀 구명을 해야겠다. 누군가한테 로비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그러면 이 평소에 이 변호사 C 변호사하고 JTBC가 취재한 내용에 보면 C 변호사가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블랙펄 대표가 평소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 라고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블랙펄의 이모 씨가? 네, 이모 씨가 평소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굉장히 자주 언급했다라고 변호사 C씨가 JTBC 취재진에게 털어놨다. 이렇게 JTBC 됐어요. 기자는 그걸 들었고 저는 주요 취재원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모 씨가 임성근 사단장과 술을 마시면서 이 사람들은 친해요. 친한 거는 확실합니다. 임성근 사단장과 술을 마시면서 마치 노래 라임처럼 부르고 다녔던 말이 임성근을 포스타로 임성근을 최초의 해병 대장으로 만드는 게 본인들의 목표인 것처럼 임성근을 포스타로 이거를 술집에서 노래처럼 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모임인 거예요. 네. 본인들이 포스터 만드는 그리고 이게 지금 언론에서 잘 이 포착을 못하고 있는 게 골프 모임이 깨졌잖아요. 이때 5월에. 근데 이 검은 진주 이모 씨가 가지 못해서 깨진 거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이 사람이 핵심이다. 이 사람이 쩐주다.
보통의 골프 모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주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끼리 가서 치면 되지. 지금 5명이나 되잖아요. 5명이나 되고 4명씩 골프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 팀을 만들어서 뭐 한 3명 돈 날지. 뭐 그러면 한 명이 빠지면 4명 그냥 치면 되거든. 아, 이번에 너 뭐다?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끼리 칠게. 그래, 빠이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각자가 돈을 냈다면. 근데 이 사람이 전주가 아니라면 이 사람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골프를 치고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니, 한 사람이 5명인데 한 사람이 빠지면 4명이면 또 두 팀 안 만들어서 좋지. 그냥 각자 돈 낼 거면 아무 상관없잖아. 근데 이 사람 전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주니까 골프 모임이 깨져버리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전주 역할을 왜 해왔을까요? 본인이 한 명은 경찰, 한 명은 변호사, 그렇지. 한 명은 사단장을 관리하는 자산운용사의 관리해왔던 대표가 청와대에 있었던 경호처 출신. 그 다음에 한 명은 변호사. 그리고 한 명은 자산운용사 대표. 한 명은 투스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모임을 가졌다면 누가 돈을 내겠어요. 근데 제 경험칙상은 거의 100% 자산운용사 대표가 그렇죠. 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야.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예. 거기에 더해서 요 보도에 나온 것 중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예. 아까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A 씨가 일정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일정 이게 뭐 언제 가서 골프를 치고 뭐 식사를 하고 요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전제를 얘기하는데 이 보도에 의하면 전제가 뭐냐면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다. 는 게 전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해병대 출신이고 요 카톡방에서는 해병대 최고참은 어쨌든 이모 씨고 이모 씨가 어쨌든 평소에 골프 모임 같은 거라면 돈을 냈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네. 이렇게 쭉 끌고 다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이모 씨하고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병대 출신들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고 그 현역으로 있으면은 거기를 본대라고 그러고 나와 있으면은 자기들은 어쨌든 예비역이긴 하지만 여전히 해병의 어떤 큰 커뮤니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끈끈한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 멋쟁 해병들이 볼 때도 그렇고 임성근 사단장이 볼 때도 그렇고 이 모든 해병대 출신 중에 지금 권력의 핵심에 제일 가까이 있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모 씨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안 그래도 끈끈한데 평소에 끈끈한데 아이 뭐 주기적으로 좀 뵙기도 하고 골프도 치고 이래야 되는 필요성을 다들 느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요 대목에서는 임성근 1사단장이 그러면은 평소에도 이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분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멋쟁이 해병이고 평소에 친하니까 뭐 친해진 이유도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때도 그래서 아마 오셔가지고 골프 한번 치시고 식사하시죠. 이렇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큰 거다. 그러니까 요 이모하고 이모 씨하고 임성근 사단장이 만나는 게 요게 메이드가 되지 않으면 이 모임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임성근을 포스터로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모임이에요. 그리고 검은진주 이모 씨는 거기에 주창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병대의 그 어떤 끈끈한 인연을 가져갔었던 사람이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임성근 사단장도 이렇게 빨리 로비가 통용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생각을 지금 못했을 수도 뭐 있습니다. 몇 가지 기자로서 그냥 드는 생각인데 카톡이 저거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은 또 카톡은 들어요. 엄청 많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후속 보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저희만 뭐 저런 얘기만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변호사가 아까 굳이 네, 제가 끊어서 죄송하지만 아까 저 카톡방에 5명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4명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제보자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 제보자가 그러면은 계속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언론에. 근데 이게 누굴까? 그거는 제가 이제 알 것 같은데 이 기자분들 정말. 왜냐하면 직업 윤리상 못하는 제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올 줄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나올 줄은 모르겠고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이제 그냥 바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 김건희한테 로비했니?
7월 28일 날에 알게 되거든요. 7월 28일 날에 김기현 사령관이 보고를 받고 그리고 포항까지 가가지고 임성근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너 아마 보직 해임될 것 같아. 그리고 7월 28일 오후부터 로비를 시작했다면 그게 7월 31일 날 바로 먹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7월 30일 휴가 처리가 되는 것부터 먹혔다고 봐야 되겠지. 갑자기 휴가 처리가 되면서 원래 대기 발령이었는데 이게 휴가 처리가 되면서 먹혔다는 거를 인식을 한 거지. 한 이틀 상간, 2.5일 상간에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으로서는 정말 이 정도로 셌어? 이 정도로 그 백이 세? 이렇게 이게 국가가 이렇게 돌아가는가? 이렇게 군인으로서 의아하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진짜였을 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임성근 예. 사단장한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될 이유가 없는데 정말 국민적 미스테리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 해병대 하단장 하나 지키려고 어쩌면 정권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몰라요. 궁금해요. 본인도 궁금하죠? 하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진심이었나 보죠. 진심이 조금 내가 들어가 전화 한 통 했다고 예. 이모 씨한테 전화 한 통 했다고 이렇게까지 됐다고? 근데 이게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이 기이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관저공사 할 때도 히림이 이건 보도가 이미 된 거니까 히림 같은 경우는 코바나랑 원래 관련이 좀 있었고요. 네. 근데 히림 종합건축 물론 이제 히림 종합건축 같은 경우는 국내 유명 건축사기 때문에 뭐 관저공사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도 보는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그 한남동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용산 대통령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한남동에 관저할 때는 조그마한 인테리어 업체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인테리어 업체가 종합건설업도 없는데 그냥 했단 말이죠.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수의계약 아니었습니까? 수의계약이었죠. 지금 나온 언론에 이미 보도된 통화 내용 중에 네. 한 건만 규명하면 사실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게 말하면 그 수의계약도? 아니 그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 이권 관련해서 이권 관련해서? 02800으로 전화가 왔었다는 거잖아요. 이종호 네. 국방장관이 청문회에서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거냐? 음.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 보도들을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 5층에 그게 이제 5층에서 썼던 번호인데 지금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번호가. 그렇죠. 그 5층에 뭐가 들어온다라고 얘기가 됐었냐면 수의계약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용산에 들어갈 때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위한 접견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소집무실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5층에 있지는 않은데 대통령이 일을 보는. 그러면 사실 그 5층 공간이 누가 쓰는 공간이었냐. 그 번호는 이제 5층이었다고 지금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 확인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종섭 장관한테 회수된 날 통화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회수된 날 뭐 그 전화의 내용이 뭐였는지도 중요하겠죠. 근데 물론 이거는 용산에 있는 그 유선 전화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녹음이 되어 있거나 이러진 않을 텐데 그렇지. 그러면 결국엔 그게 뭐 회수를 잘했다 이런 격려성이었는지 그럼 대통령이었는지 아니면 처리가 잘 되었다라는 뭐 이런 보고였는지 하여튼 그 전화를 누가 한 거냐. 회수를 잘했다는 단계가 아니고 그때는 7월 31일 경로잖아요. 네. 아니 그 이후의 전화죠. 통화가. 아니 7월 그 02800은 네. 7월 31일이지. 아닙니다. 그 전화가 7월 31일 전화가 아니라 그 대통령이 통화한 거는 세 차례잖아요. 그렇죠. 그 세 차례 통화 말고 국방부 장관한테는 개인 폰으로 한 것이고 네. 네, 02800에 168초 통화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7월 말에 전화. 그 부분의 통화가 네. 누구랑 한 것이냐. 그렇죠. 그거는 네. 맞네. 네. 그것만 네. 규명이 되면 사실 이종섭 장관이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갖는 근본적인 의문, 왜 임성근을 그렇게 구한 것이냐, 누구의 힘이 작동한 것이냐를 규명하는 데는 사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지금 이제 통화 기록 중에서는 지금까지 2호 카톡방까지 공개된 이후에는 단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나온 인맥도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고 왜 거기서 네가 나와? 이런 거예요. 왜 거기서 블랙펄 검은 진주의 이모 씨가 나오지? 그리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랑 관련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때마침 5층이야? 근데 거기도 사실은 여기서 이제 사건이 굉장히 이상한 대로 튀는 건데 블랙펄 이모 씨가 나왔다고 해서 예. 그게 또 김건희 여사랑
반드시 연결되는 거냐? 그게 그 고려가 원래 필요하죠. 원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사실은 의무의식이 돼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이 사람은 어쨌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 시세 조정을 했다든지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든지 이런 걸 한 사람이지. 그렇죠. 해병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성립을 하려면 예. 김건희 여사가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일이 벌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예. 블랙펄 인베스트하고 무슨 거래를 하거나 이모하고의 무슨 관계를 가져온다는 얘기가 돼야 돼요. 그게 전제가 돼야 뭐 로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그러면 대통령이 또 거짓말한 게 다시 떠오르네. 왜냐면 2차 주가 조작에는 전혀 관여도 안 했다 그랬거든. 근데 법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나온 거는 김건희 파일이 나온 거는 엑셀 파일이 나온 거는 2차 주가 조작 세력의 블랙펄이거든. 블랙펄 사무실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블랙펄의 사장이 이 사람이야. 그 엑셀 파일 이름이 김건희죠. 그렇죠. 엑셀 파일의 이름도 김건희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야 우리는 2차 주가 조작 1차에서 다 뺐어. 그다음부터는 다 털었어.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었거든. 그러니까 명백하게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2차 주가 조작과 연계가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대선 때 생각을 해보면 골드만삭스의 이모 씨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진짜 선수라는 사람. 주가 조작을 한다는 골드만삭스의 이모 씨. 그거는 1차 주가 조작 때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2차의 핵심은 이름이 같네. 근데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골드만삭스 출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검은 진주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동해 석유도 이야기했나? 제7강국 검은 진주? 블랙.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임성근 사단장이면 저도 놀래요. 왜냐면은 나하고 블랙펄 이모 씨는 분명히 멋쟁 해병 그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얘기가 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어쨌든 이 사람이 블랙펄 인베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랑 통한다는데 과연 그럴지 모르지만 한번 그래도 걸어볼 가치가 있어. 요 정도 판단, 제가 만약에 임성근 사단장이면 요 정도 얘기를 해서 아마 살려주세요 내지는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이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어쨌든 과거의 일인 것이고 지금보다는 어쨌든 과거의 일인 것이고 이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주장은 관여를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민아 이성근 입장에서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나의 구명 로비 시도가. 그래서 모르는 상태로 7월 31일 아침까지는 내가 왜 그만둬야 되는지에 대한 사퇴 변을 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 써가지고 이렇게 사퇴 좀 모양새 좋게 해주는 겁니까? 요거 가지고 협의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될까요? 해병대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건데 그날 신의 계시가 딱 내려온 거잖아요. 성근이 너는 살린다. 나도 놀랐을 거예요. 이게 되는구나.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며칠 새에 그게 짜르륵 됐다라는 거는 그리고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명확하게 그 이전부터 임성근이라는 사람은 인사 조치하면 안 돼라는 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었다는 상태라면 역으로 얘기하면 이 블랙펄 이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는 요 시나리오대로라면은 평소에도 밀접한 관계를 뭔가 갖고 있었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특검법이 처음에 이제 요 얘기 될 때 민주당 일각에서 뭐 탄핵 열차라는 발언들이 나왔었잖아요. 저는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말한 것도 그렇고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지금 이런 일 우리가 너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고 사실 이게 제가 앞서 거듭 말하지만 카톡방이라는 게 연속성과 그 보관성의 핵심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내용만 캡처해서 주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주어진 내용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됐던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기관이 됐던 28, 29, 30, 30일 사흘 나흘간에 몇 명의 통화 기록만 보면 그렇죠. 규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공수처가 이미 확보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보고 있으면 수사 좀 해봤다는 사람들은 벌써 이미 그림이 다 나오잖아요. 그림이 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요 보도 어제 이제 JTBC가 했던 단독 보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화 기록 내용만 진짜 뽑아봐도 알 수 있겠네. 왜냐하면 민성근 사단장 28, 29, 30, 31일까지 통화네요. 그 다음에 검은진주 이모 씨의 통화네요.
그리고 김건희 씨의 통화 내역, 이 세 사람의 통화 내역만 확인해 보면 아니다, 네. 맞다, 이게 좀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말씀하세요. 예, 아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보도인 것이 예. 법적으로 보면요.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경로도 못하냐. 대통령이 한 행동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냐 아니냐. 적절했느냐 아니냐. 하급자까지는 배려해 주려는 것이었다 아니었다. 이런 국면이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공무원이 아닌 대통령이 아닌 통수권자가 아닌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주인공이었고 김건희 여사가 어딘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본인이 지시를 해서 대통령이 움직인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더 이상 직권남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정농단인 겁니다. 국정농단이죠. 그러니까요. 김건희가 무슨 자격으로? 진짜 김건희가 무슨 자격으로? 만약에 그랬다면. 그래서 이거는 이름을 최혜병 특검이 아니라 최혜병 특검이 만약에 또 거부권이 행사돼서 만약에 또 한 번 재발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윤석열 특검으로 지금부터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국면은 윤석열 특검이 됐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언론이 쫓아야 되는 포인트인데 지금 이제 김연아 평론가가 말한 블랙버 인베스트먼트랑 김건희 여사가 최근까지도 모종에 말하자면 어떤 뭐 관계가 있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주가 조작하는 세력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이제 신문 언론 보도를 요약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야 되니까. 그 제가 맨날 합니다. 네, 재료. 스픽스에서 맨날 합니다. 이제 주가만 조작하시면 네, 이제 주가는 조작을 제가 못하는데. 완성이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된 정세 보고서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죠. 뭐라자면 자산운용사에서 VIP 고객들에게 매일 제공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에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누가? 집단이 그 블랙버 인베스트먼트가 검은 진주가?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모종의 관계들이 있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랑 어떤 관계냐. 근데 여의도에서 그 퍼졌던 수많은 루머 중에 하나가 계속 그런 보고서를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다. 그리고 그게 국정에 개입이 되고 그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흔적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은 네, 분명히 만약에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런 썰이 뭐 여의도 여럿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국정농단인 거죠. 예를 들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든지 보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시를 내렸다든지 하면 이제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카톡이 보여주는 건 임성근 어찌됐던 이유로 임성근 사단장이 살아났는데 7월 31일 날 7월 28일 날 죽었었는데 31일 날 살아났는데 그럼 28일에서 30일 사이에 임성근 사단장이 어디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을 거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되냐고도 말을 했을 거고 이게 내 책임이냐고도 말을 했을 거고 뭐 여러 그 본인의 구명 활동을 했겠죠. 예. 그러면 그 대상 중에 예를 들어서 블랙볼 인베스트먼트 이모 대표가 있는 거냐 이 부분만 확인하면 사실 이 두 개의 사건에서는 어떤 이제 조합이 맞아지는 거죠. 그렇죠. 일단 그 거짓말을 한 자, 모르겠다고 은폐하려고 하는 자들이 범인이다라는 속어도 있잖아요. 근데 임성근 사단장이 입법청문회에서 관련해서 너 이런 사람 알아? 라고 물어봤을 때 표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모르겠다고 했는데. 예. 민간인 이 모릅니까? 민간인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상황에서 저 인원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영상을 재판할 때 이게 진짜를 말하는 건지 아닌지를 분석하는 때가 있어요. 영상 감정이죠. 예. 그런 그 사람의 액션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건지 거짓을 말하는 건지를 해주는 진짜 그런 쪽으로 뭐 유학 갔다 와서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한번 맡겨보고 싶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영상을 보면 입을 계속 침이 마르는 것 같아요. 꿀떡꿀떡하고 눈을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다른 그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때랑은 달라요. 아, 이건 진짜 좀 분석을 해보고 싶네요. 왜냐하면 저게 갑자기 나왔고 사실은 저 의원도 민주당의 의원도 작심을 하고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언론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 사안에 내가 단초를 마련하고 싶다라고 해서 작심하고 저 이름을 말해버린 겁니다. 검은진주 이모 씨를. 그리고 난 다음에 JTBC의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JTBC의 보도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우리가 당초에 알고 있었던 그것과 이제
똑같단 말이지. 정황은 똑같아. 그러면 아 이거는 인맥도는 완성됐구나. 이게 우리가 그냥 의혹만 제기했었는데 그 의혹까지는 확실한 팩트구나. 아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행위만 발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쭉 이렇게 정리되는 대로 보면 통화기록 내역이네요. 통화기록 내역 정도만 나와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안 나와도 네. 그 다음 단계로 진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아니 공수처가 어지간한 거는 다 가지고 있다고 네. 본인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네. 적극적으로 뭔가를 은폐하거나 어디까지 뭐 방어선을 쳐놔야 되는지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가 시작됐고 날짜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날짜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통화 기록 같은 것들 그러니까 뭐 서초동에서 농담으로 아 이거 2주면 입고 되겠는데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정도로 빌드업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정도 통화 기록이 나오면요 언론도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는지 누구의 전화를 받고 누구의 전화했는지를 동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보도를 해봤었는데 그렇죠. 사실 이 정도 통화 기록이 나오면 사실상 이 사건이 이제 해체는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말하자면 범죄고 어떤 내용들로 기소를 해야 되는지만 선택하면 되는 정도까지는 빌드업이 이미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워낙 말하자면 한국 사회에서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어떤 영역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고 이게 이 사건이 우리가 상상하는 결론으로 났을 경우에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우리가 너무 그 파장이 어떤 건지도 알기 때문에 사실 이제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빌드업이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는 상당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의 지난번에 뉴스버스가 보도하기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제출한 핸드폰이 깡통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다라고 이 자리에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요런 얘기들이 JTBC의 보도로 나올 정도면 그리고 이 JTBC 보도에도 마지막에 보면 공수처가 이 첩보를 이제 입수를 해서 조사를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첩보를 입수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 얘기를 사실은 요런 대략의 요런 내용의 얼개를 지금 쭉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의도 주변에서 저 같은 사람도 주워 듣기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예. 그렇다면 이것에 관련돼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과연 공수처가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 뭔가가 진도가 나가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도는 냈지만 공수처가 뚫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이 지금 있는 것일 테고 그렇죠. 요거 관련해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갖춰놨지만 요걸 뚫을 수 있는 거는 특검이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거는 맞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요걸 뚫으려면 결국은 특검이 뚫어야 된다. 그리고 특검 시작을 하면은 만약에 특검이 시작되면은 공수처가 갖고 있는 수사 자료나 이런 거를 다 그대로 줄 거 아닙니까? 특검이 시작되면 저는 이거 뭐 견적이 아까 일주일 얘기하셨잖아요. 2주일 얘기했으니까. 이틀이면 나온다고 봅니다. 이틀. 이건 이틀이면 나온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좀 흥미롭네. 만약 김건희라는 사인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돼요? 뭐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공범으로 엮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을 타고 네. 대통령과 공모하고 공범인 사람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족 공동체잖아. 이거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진짜 가족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그런 네.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할 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만 특검 외에는 사실 답이 별로 없어요. 특검 외에는 답이 없고 네. 검찰이 수사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수사 성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도 어쨌든 그렇지. 대통령의 지휘권 아래 있는 건데 네. 그렇다라고 보기 때문에 독립적인 특검이 수사를 하는 거 외에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지위 뭐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면 사실 그거 외에는 지금까지 나온 그 내용들과 증거들을 보면 답이 없는 거죠. 어떤 수사기관도 이제 사실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렵게 됐고 그렇다라고 하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과 임명을 위임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 말고는 사실 지금 이제 솔루션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특검에 실제로 들어가서 일해봤던 지금 변호사 된 사람들하고 예.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특검이. 예, 특검이라는 조직이 생겼을 때 성과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느냐 또는 낼 수 없느냐는 특검이 누가
누가 되느냐, 그 특검 밑에 수사관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러니까. 특검 얘기를 했지만 특검을 누가 그러면 추천해서 지명하느냐가 사실은 핵심이겠죠. 그러네요. 근데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됐다, 대통령 본인이 관련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당에서 추천하는 특검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아무리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하긴 어려운 그래서 거죠. 대법원장이 지금 추천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은? 근데 한동훈의 이야기는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리적 게? 설득력의 여부를 네. 떠나서 네. 정치적인 수로 놓고 보면 네. 뭐 이게 뭐냐에 대한 평가가 오랜만에 국힘에서 어떤 그 대안을 갖고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 안 돼. 이거 하면 무조건 거부권이야. 우리는 네. 못 받아 했는데 어쨌든 한동훈이 등장하면서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이거 거부해서 108명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스텝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근데 뭐 이따가 얘기하시겠지만 한동훈의 제안이라는 게 현실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럼 한동훈이 그렇죠. 이 제안이 본인이 진짜 진정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캠프에 있는 의원과 동의할 만한 의원들을 모아서 10명 입법 발의를 하면 돼요. 그 예를 들면 특검안을 만들 네. 자격도 없네, 한동훈은. 그렇죠. 원내가 국회의원도 아니라서. 아니죠. 국회의원도 네. 아니라서. 그러면 지금 네. 스케줄로 보면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이 특검법을 아마 국회가 통과를 시킬 텐데 네. 그러면 한동훈이 그 시점까지 대표일지 아닐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타임 스케줄이 일정이 안 맞거든요. 그러네.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현실적인 의미 뭐 이런 건 없지만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한동훈이 대세 지금 1등 후보인데 이슈까지 선점해버린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는. 근데 이게 논리적인 것만 따지면 논리가 안 맞아요, 사실. 안 맞습니다. 네, 이게 뭐 변호사님이 훨씬 더 잘하시겠지만 제가 그냥 생각을 그냥 제 수준에서 그냥 해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해가지고 특검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람들이 승복을 안 한다. 예. 그래서 대통령도 승복하고 야당도 승복하고 여당도 승복을 하려면은 제3자가 추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특검을 하나의 게임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게임으로 보는 거고 게임에 참가하는 요 도박에 참가하는 예. 당사자가 대통령, 여당, 야당 이런 구조로 보는 거잖아요. 예. 특검을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려먹은 것이고 특검은 사실은 기소를 해야 되니까 일방 당사자지. 그렇죠. 사법체계 내에서 보면 일방 당사자고 심판은 여전히 사법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것은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제대로 그렇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것이지 대통령, 여당, 야당이 만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사람을 추천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 네.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얘기를 했어요. 선수가 뭐 심판을 선택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3자가 추천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예를 들면은 대법원장이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선수가 그렇죠. 심판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런 얘기라고 하면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되면은 그거는 심판이 선수로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심판이 예를 들면은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자기가 추천한 선수에 대해서는 옐로 카드 안 주고 내가 추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옐로 카드 막 주고 예. 이렇게 될 거라는 건데 이게 그렇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러면은 대한변협으로 바꾸면 되죠라고 했더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한변협도 괜찮아요 뭐 이러는데 네. 대한변협은 그러면은 뭡니까? 이 모든 재판에서 나오는 변호사는 네. 대한변협 소속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선수네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선수협 아닙니까 그럼 예. 이것도. 선수협의회. 네, 그것도 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선수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도 선수가 뭐 심판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 논리로 하면은 누구도 어떤 그렇죠. 주체도 특검을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애초에 이 프레임이 틀렸다. 그렇죠. 선수가 뭐 심판을 이게 아니고 선수가 심판을 뭐 하고 어쩌고가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전에 여러 가지 특검들의 사례를 보면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했던 사례도 있고 대한변협이 추천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했던 사례도 있는데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했던 사례가 어떤 사례들이냐? 이명박 정권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 그 다음에 드루킹 이거 조작 특검, 다 대통령의 이익이나 대통령의 어떤 사정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걸로 의심되고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한 것들에 대해서
야당이 추천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한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추천된 2명의 후보자 중에 1명을 지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여당이 추천하게 되면은 자기가 수사받을 대상, 자기를 수사할 사람을 수사받을 대상에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논리적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를 말장난으로 상황을 계속 재정의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특기를 발휘하면서 그게 특기예요. 또 이분은 예. 그거를 한 것이다. 단계적으로 봤을 때도 한동훈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최혜병 특검 또는 윤석열 특검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특검이 어떤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특검의 일방적인 결과 발표일 뿐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은 여전히 재임 중이니까 형사소추를 당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뭘 다시 할 거냐면 그게 만약에 이제 어떤 유죄 심증이 나온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신뢰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탄핵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탄핵을 하겠지. 자, 특검의 한 단계가 나오고요. 특검 한 다음에 어떤 진실이 나왔어. 근데 그 진실이 윤석열에게 불리해. 그러면 윤석열에 관한 탄핵의 여론이 조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탄핵을 국회에서 합니다. 그럼 누가 판단을 합니까? 다시 대법원 같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 그럼 헌법재판소는 누구로 구성이 돼 있어? 대통령 추천인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잖아. 한 6명이 예. 많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여당 위주로. 지금 9명입니까? 그러면 그 위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그 유명한 문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야, 중대한 위법 사유야? 라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임기가 중지될 만큼의 중대해? 이 직권남용 만약에 했다면 이 직권남용이 그렇게 중대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또 치고받고 싸울 거거든. 거기에 또 국민 여론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법관 같은 헌법재판관들의 존재는 본인들은 또 법적으로 사고할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단계가 남아있어 아직도 몇 단계가 남아있고 한동훈은 그 앞에서 특검으로 모든 게 다 끝난 것이냐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아니지 전혀. 우리나라 사법체계 자체를 전 법무부 장관 출신이 부정하고 있는 것이지. 예, 정치적으로 특검이 만약에 되면 바로 마치 탄핵 당할 것처럼 그 이후에도 장구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구한 세월이 정말. 특검 수사가 완료되기 네. 전에 탄핵된 대통령도 있긴 했었으니까. 그런 그 부분에 대한 물론 우려가 이분이 있죠. 뭐 특검 수사가 완료되기 전에 무슨 그 닉슨도 막 사직해버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이분이. 절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사모님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도 그거고. 근데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다이나믹을 감안하면 네. 이 문제의 결론은 결국엔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의 문제고 여론을 움직이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려니 하는 지금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그러려니 하는 생각들이 진짜 그렇네라는 스모킹건이 나오는 거고 그 출발점 즈음에 지금 서 있는 문제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나요? 그 영화 베테랑에 보면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황정민이 유아인 씨한테 하는 대사인데 니네 이렇게 일을 벌려가면서 막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하면 될 일을 왜 일을 이렇게 벌려가면서 막냐? 근데 왜 일을 벌려가면서 막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범죄 행위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일을 벌려가면서 막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저는 처음부터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일을 벌려가면서 막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청문회에서 나온 임성근 당신이 뭐길래 사단장이. 근데 왜 이게 너무 미스테리하지 않냐. 그렇지. 근데 이게 딱 지금 상황이 일이 너무 크게 벌려가면서 이 일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왜 여기서 나와?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네. 언론에 실명으로 등장을 하는 그렇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상황은 이제 멈춰질 수가 없고 여기에 아까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한동훈 이제 가장 강력한 지금 여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는 후보인데 여기가 어쨌든 제3의 특검법을 얘기하면서 이 특검법이 어쨌든 여의도 무대에서 이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당 대표가 될 사람이 제3의 특검법의 안을 입장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그러면 다시 여의도로 돌아오면 이 제3의 안과 민주당 안이 논의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건 사실 외통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가 됐던 물론 논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고 있더라도 이제 특검은 여당에서도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렇죠. 야당에서도 뭐 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설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될까요? 아니면 지금 이용이 직접 나섰다며? 이용이 맞습니다. 지금 한겨레 오늘 통화 보니까 원희룡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확인이 됐더라고. 왜냐면은 본인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예. 원 전 장관을 사실상 지지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이게 전 국회의원이잖아요. 이번에 그 예. 추미애 그 의원한테 석패를 했는데 원내에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수행실장을 했고 또 취임 이후에도 윤 대통령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와서 예. 친윤계에서는 이제 호위무사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데일리하고 데일리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번에 내가 원장관이랑 등판하게 되면 윤심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될 거다. 내가 원장관과 등판하게 되면 윤심이 어디 있는 줄 알게 될 거다. 이분은 제가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게 전직 이제 국가대표 운동 선수잖아요. 그 우직합니다. 우직하고 굉장히 충성심이 강합니다. 근데 그 충성심이 개인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분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시는 네. 분입니다. 두 분이 스타일이 좀 맞네요. 예, 두 분이 스타일이 맞아. 예, 그리고 윤석열 또 사람에게 충성하는 분이 아닌데. 아니 그래도 근데 충성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받고 싶어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강직했어. 나는 그걸 느꼈어. 네. 예, 그걸 느꼈고요. 예, 이분은 절대로 충신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원희룡 장관과 같이 한다 그러면 윤심은 분명히 원희룡 장관과 함께 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가 아니죠. 용화대죠. 용산에 이용 전 의원을 드리려고 이제 몇 번 이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그 소스에 의하면 그 용화대의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니까 야, 너가 데리고 온 저 누구 있잖아. 걔도 잘라. 그러면 내가 안 데리고 올게. 이렇게 말했다는 분이 이용입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신임을 받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 당에 파견을 보내든 아니면 용산에서 근무를 시키든 이 사람에게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 네. 아니 뭐 원희룡 전 장관의 등판 자체가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본인은 안 나온다고 했었다는 거고 나경원 대표한테 열심히 해보라고도 했었다는 건데 갑자기 그렇지. 등판했다는 것 자체가 윤심이 네. 실려 있다는 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명확한데 근데 이제 이 목적이 최종 목적이 윤심을 등에 업고 당선이냐 아니면 첫 번째 판에 한동훈 대표가 전 비대위원장이 50% 넘을 것 같으니 일단 판을 한번 흐리고 그 다음 결선에서 이기는 편 우리 편이 되는 거냐 윤심이 되는 거냐 이건지는 아직 이제 뭐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뭐 윤심이 실려 있는 건 맞는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어대한이라는 표현이 그냥 정치권이 만들어낸 신조어 같지만 어쨌든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아 그래 한동훈이 제일 낫지 라는 심리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윤심이 작동을 해서 강하게 당원 80% 이렇게 해서 틀어서 대표를 흐름을 바꾼다. 이런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과연 그러면 전체 보수진영 입장에서 혹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어쨌든 뭐 윤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는 지금 뭐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속 정리를 시도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옛날 같으면은 김기현 당선 때 같으면은 윤심은 김기현이야라고 하면은 쫙 모아줘야 되거든요. 쫙 모아주고 쫙 주선 다음에 이게 쭉 가야 되는데 지금 그 결선 투표 핑계 대면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 이게 막 일단 해보자. 네, 뭐막 터지면서 일단 결선은 결선까지는 가야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냐면 다 자기들도
인간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만 관계가 아니잖아요. 나경원과의 관계가 있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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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월을 함께 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원희룡과의 관계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지금 섣불리 누구하고 척지는 선택을 하기가 다들 부담스러운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예 이 사람이 분명히 친윤이었는데 왜 한동훈에 가 있지?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오늘 누구 예를 들어? 오늘 보도 나오니까 뭐 주진우 주진우 이런 의원은 사람들은 한동훈 쪽으로 갔다는 거죠. 아, 그래요? 배현진 의원도 한동훈 캠프에 있다고. 그렇죠. 네. 근데 그분은 그 이전 국면에 막 자기들끼리 이철규 의원랑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 주진우가 한동훈으로 갔다고? 네.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흐름들이 있어서 이게 친윤에도 그래서 요 이전 국면까지는 윤심이 확실하게 뭔가 오더를 주기 전까지는 제가 그냥 생각할 때 그동안의 흐름을 생각할 때는 크게 세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다. 첫째는 한동훈하고 화해를 해보자 뭔가 한동훈 체제를 좀 인정을 해보자라는 게 훨씬 이전 국면입니다만은 훨씬 이전 국면에는 있었던 것 같고 이거 뭐 어대안을 거스를 수가 없다. 인정하고 갑시다. 여기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나경원으로 적당히 어떻게 요 비윤 주자로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나경원도 못 믿겠으니까 확실한 신윤주를 한번 세워가지고 가봅시다. 있었던 것 같은데 윤심이라는 거는 무조건 마지막을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은 무조건 마지막으로 가는 건데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힘을 실었지만 아까 김한 기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일단 원희룡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권유 내지는 서로 간의 공감대 내지는 뭐 이런 게 없이 윤허 이런 게 없이 나왔으리라고 보기 어려워요. 시키니까 나온 거예요, 사실. 나오기 싫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 원희룡이?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나오기 싫은데도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게 일단은 결선 투표를 가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가장 큰 이 공통 분모인 것 같고 원희룡도 그렇고 친윤계 지금 의원들 중진 포함해서 친윤계 의원들도 그렇고 여기까지가 공통 분모인 것 같고 용사는 그걸 넘어서서 원희룡까지 하면 원희룡 대표로 원희룡으로 반드시 한동훈이 이겨야 승산이 있는 거 아니야? 나경원으로는 한동훈 이기기가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 친윤계 일부에서는 글쎄 그거는 일단 결선 가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게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리를 시도하지만 완벽하게 정리가 될 거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아요. 예, 용산의 윤석열의 마음대로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주진우가 한동훈에게 갔다면 제가 아는 검사들의 생리상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젊잖아요. 한동훈도 젊고 주진우는 특히 젊거든요. 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사들은 권력의 향배에 굉장히 민감하고 무엇보다 민감한 건 본인의 살 길에 민감합니다. 일단 4년 후에 공천은 윤석열이 없어요. 공천권이. 주진우는 이미 공천을 한번 받았어. 용산에서 참을 만큼 참고 굽신거릴 만큼 굽신거렸어. 만약에 제가 빙의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권력의 핵심이었는데 굽신거렸다니요. 아니요. 권력의 핵심이었지만 네. 굽신거려야 되는 사람들은 몇 명 있잖아요. 네. 한 명이면 족한데 두세 명이면 짜증날 거 아니야. 그래서 굽신거릴 만큼 굽신거렸어. 용산에 될 만큼 됐다는 거지. 대일 만큼 되었다. 그런데 본인은 국회의원이 됐다. 야, 우리도 살아야지. 동훈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 진우한테. 야, 우리도 살아야지. 정신 차려. 근데 형 맞네. 네. 우리도 살아야지. 형만 믿고 따라와. 야, 끝났어. 뒤에서 치자. 네,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 끝났어. 살아야 되는데 이게 검사할 때처럼 여의도 정치라는 게 검사할 때처럼 막 그냥 압수수색 해가지고 뭐가 나오면 언론 플레이 한 다음에 그 언론 플레이 한 걸 가지고 또 밀어붙이고 그러면서 그렇지. 여론 쫙 몰아가면서 수사를 계속 몰아치워가지고 네. 상대를 완전히 그러기 상태로 만들고 진술 받아내고 그걸로 별건으로 엮고 이게 네. 안 되는 데가 여의도 정치예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 아까 한동훈식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했지만 그거를 저는 왜 초장에 꺼냈는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나중에 꺼내도 꺼내는 거지.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은 아까 김한 기자님이 이제는 여의도에서는 그러면은 선택의 기로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근데 당분간 놓여지는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한동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찬성합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앞서서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첫째. 두 번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재해결해야 되는데 재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세 번째, 요거잖아요 질문이. 그렇지. 근데 요 질문에 대해서는 한동훈의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예. 민주당 법안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재해결 국면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답이 갈릴 수도 있는데 원래 답변은 재해결 국면에서 처리하는 것도 민주당 법안이니까 재해결하면 안 됩니다죠. 근데 그렇죠. 다만 여기서 네. 만약에 민주당이 재해결을 전당대,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에 하지 않고, 왜냐면 언제 재해결할지는 국회 마음이지 않습니까? 갖고 있다가 혹시 한동훈 대표가 탄생한 다음에 이제 재해결 해볼까요? 이렇게 물으면 한동훈은 자기 안을 내야죠. 이제 그때는 자기 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제3자를 추천하고 뭐 이런 아니다, 내 안은 이겁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민주당이 근데 그때 되면 또 민주당은 자기들 전당대회 한다고 정신 없을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요거를 확 받아버리면 이때부터는 한동훈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확 받아버리면 특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완전히 역적이 되는 거예요, 한동훈은. 그렇죠. 그리고 용산에서 가만히 안 있죠. 뭐라도 할 겁니다, 이거에 예. 대해서. 예. 모든 걸 할 겁니다. 캐비넷. 뭐 캐비넷이 됐든, 예. 그리고 당이 4분 오열되고 보수 지지층은 양분될 겁니다.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예. 바닥으로 딱 꺼질 겁니다. 그렇겠죠. 그 상황을 한동훈이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뻔히 알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어. 그래서 민주당이 당신 안을 내라고 했을 때 저는 안이 없습니다랄지 제3자 추천도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한달지 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안을 뭐 내가 추천합니다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또 한동훈 말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되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가치가 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초장에 꺼내가지고 이걸 끝까지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얘 정치 초보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정치 상당히 초보니까. 별로 한동훈은 좋지 정치 않다. 초보기 때문에.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은 약간 명년설에 대한 강박 내지는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갈라포거스, 뭐 그 섬 그냥 외딴 섬에 있는 당 같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예. 그 섬 이름을 또 이렇게 얘기를 멋있는 섬을 또 골라가지고 외딴 섬 중에서 또 얘기를 하고 연설 자체를 좀 멋있게 하고 싶은 예, 그런 에고가 강한 열망이 사람이고요. 엄청 있는 것 같아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하고 나르시스트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제 거의 그 인생의 커리어에서 실패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실패를 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은 뭐 홍콩 과기대 그 유명한 김현철 교수처럼 모든 게 어떤 시기에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은혜의 힘을 모르고 본인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고 이렇게 이제 까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시기에 바로 이제 어제가 6.25였습니다만은 그 시기에 압구정동에서 현대고등학교 나오고 그리고 사법연수원 뭐 다니는 그 시기입니까? 아니면 직후에 졸업했었을 때 그 시기입니까? 바로 그렇게 강남의 아파트를 엄마와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그리고 그런 와이프를 얻게 되고 그런 장인을 얻게 되고 그래서 딸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게 되고 하는 그런 그 시기에 대한 그 축복과 은혜를 전혀 모르는 어떤 속물적 기득권으로서 그런 사람이 또 정치를 마치 시혜적으로 베풀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또 선거에서 많이 보였잖아요. 이수정 후보 소개할 때도 이 사람은 당신들 앞에서 뭐 이렇게 국회의원 할 필요 없다. 국회의원 한 푼 줍쇼, 뭐 한 표 줍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뇌에는 어떤 감사나 인간적인 어떤 겸손, 뭐 정신이 가져야 할 어떤 공감 능력,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힘든 인간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인간에게 이른바 보수적인 지지자들이 그 사람이 서울법대 나오고 잘난 척 보이니까 그 사람한테 윤석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한테라도 지지를 해야 이 정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 또는 보수 정권을 계속 지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국민들이 또 한 30% 이상이니까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정치를 하는 그 무리다. 그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크고 높게 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을 생각할 때는 과거에는 좀 존경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존경의 대상이거나 희생을 스스로 하거나 뭐 이런 인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예. 앞으로 어쨌든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큰 판들에 여러 번 등장할 텐데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에서 두 가지 확인돼야 되는 게 있는데 언론이 끝내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진짜 실제 어떤 거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전원으로 나오고 전원으로 나오고 뭐 여기도 여러 썰들이 있지만 사실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해 보시면 결정적으로 저는 용산과 한동훈이 틀어진 게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퇴 압박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검사 한동훈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분이 검사 시절부터 위법성 여부에 판단하는 감각이 기가 막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이건 위법이다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판단. 근데 이게 특수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얼개에서 이걸 판단해야 되니까. 근데 보면 또 한 가지 그래서 제가 판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꾸 이 최혜병 얘기에서 저는 핵심이 한동훈 검사 출신 한동훈이 이 사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검 얘기를 하는 게 네. 단지 뭐 여론이나 네. 뭐 자기의 대권 주자로서의 지위를 뭐 생각하는 이런 뭐 하나의 어떤 수가 아니라 네, 본인의 감각으로 자기가 딱 보기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는 네. 이거는 특검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판단을 그것도 분명히 있어. 네, 결여할 네.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본인 한평생 검사였는데,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서 본인에 대한 판단이 어떤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말하자면 자기의 세계 안에서는 못 버티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검사였으면은 용산은 이미 압수수색 됐습니다. 압수수색 들어가고 지금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별 얘기 다 나오고 난리가 났죠 지금.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가장 그 칼을 많이 휘두른 검사 중에 한 명이죠. 사람들이잖아요. 예,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저는 아까 예. 주진우의 합류도 그 맥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도저히 형 막을 수 빠져나갈 수 없다. 없어. 네, 된다. 위법성에 대한 아. 판단이 있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정리가 잘 되네요. 예, 조수진 변호사, 김한 기자 그리고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본색 내일도 오전 10시 50분입니다.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